오늘 제가 리스람복 그 황희슬 대표하고 그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어 이 근처에 그 짜그리 집에 가서 식사하고 또 2차 미스터 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음, 황희슬 대표 어머니가 부동산에 좀 재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최근에 삼내에 이제 땅을 사둔 게 있는데 굉장히 반응 벌써 2배 이렇게 곧 길이 나고 뭐 아무튼 그런 아주 뭐돈 되는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미테크 미술품 투자에도 이제 좀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미술품 투자로 넘어가는 차원으로 오늘 제 그림 2점을 사셨어요. 황인슬 대표 어머님께서. 그래서 오늘 기분이 좋았는데요. 에, 제가 지금 최근에 산 옷에 이 목 뒤에 있는 이 라벨 이걸 뜯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거슬려요. 옷 입을 때.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패션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 지구 전체의 모든 문명이 어, 어떤 소비자, 그리고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의 감수성, 몸으로 느끼는 것,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문명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면티를 사도요, 꼭 면티 왼쪽에 꼭 이런 게 붙어요. 무슨 뭐, 이것은 뭐, 면 몇 프로고 막 이렇게 붙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피부에 닿으면은 굉장히 거슬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칼로 뜯어내면은 여기가 빵꾸가 나요.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뜯어내고 구멍 뚫린 채로 다시 안 꼬매고 그냥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옷을 사면 꼭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이거 떼는 거, 라벨 떼는 거. 그리고 저보다 더 민감한 사람들은요, 옷을 어떻게 입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복이나 속옷을 사면요, 뒤집어서 입잖아요. 왜냐면은, 바느질이 된 거 그 자체가 자기 피부에 닿는 게 그 이물감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뒤집어서 입으면은, 이 바느질 이렇게 되고, 안쪽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바느질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바느질이 된 것을 자기 살에 닿게 하는 거죠. 그게 훨씬 현실적인 것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의 대안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상상력이 부족하다. 자, 최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주도에 그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 국민들에게 이득이 가도록 운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를 훨씬 발전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구체적인 어떤 딜을 할 때 그것은 국민하고의 딜일 수도 있고 정부하고 딜일 수도 있고 뭐 지자체하고의 또는 땅 주인하고의 딜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딜을 할 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딜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상력이 부족한 분야가 어디냐면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그거죠. 교육계예요, 교육계. 계속 제가 자사고를 없애면 안 된다. 자사고를 없애지 말고 일반고를 좀 더 특수화시켜서 더 혜택을 많이 줘야만이 그게 더 발전적인 방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도입하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발달시키고 있는데 보세요. 일본은 오히려 일반고를 특목고로 전환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국은 이거 서로 다른 신문입니다. 이건 한겨레 신문이고 이건 매경이에요.
이건 한겨레가 아니라 동아네. 네, 동아. 자, 한국은 이렇게 하고 있고, 자사고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교육 다양성을 더 없애는 거라니까, 이게. 일본은 교육 다양성을 더 올리고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더 나이 어렸을 때 덕후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야만이 이걸 잘 버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준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양성애가 있단 말이에요. 4차 산업혁명을 잘 이겨내는 방법은. 그래서 학교를 굉장히 다양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본은. 규제를 더 완화시키면서. 자, 교육뿐이 아니에요. 일본은요. 자, 원격 진료 부분이라든가 영리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 자체도 살짝 다양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을 다양화시킨다고 해서 공공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공의료의 질을 올리면서도 그 병원이 다양해지는 것, 그 동력을 가지고서 공공의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분명히 정책을 짤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상상력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상상력이.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칼로 뜯으면서 어중에서 이것을 꼭 호수라든가 이런 거를 이 사람 살이 닿는 부위에다 꼭 해야 되냐고요. 이렇게. 살이 안 닿는 부위에다 하면서도 충분히 그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옷을 사면은 꼭 이렇게 일부 소비자가 칼로 뜯어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드냐는 것이죠. 도대체 그 영화에서 말하잖아요. 곡성에서 유행했던 거.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솔직히 우리가 옷을 입는 데 있어서 사람의 피부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온도를 보존하고 이 피부의 그 촉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옷에서. 근데 피부의 촉감을 이 자극을 주면서 아주 기분 나쁜 자극을 주면서 이 옷의 브랜드를 홍보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에 더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너무 정책이 너무 관념적이에요. 어, 너무 관념적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의 고가 전략 자체가 관념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애플은 고가 제품. 신화. 스티브 잡스의 신화. 비싸요, 비싸. 그러니까 중국 제품에 확 밀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주가가 30%가 떨어졌잖아요, 애플이.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애플이 장사가 잘 될 일이 없다라고 솔직히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애플 대표가. 그래서 애플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이거 누가 혹평한 거지? 언론이 했나? 중국 언론이 얘기했나? 아무튼 모 언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플한테 혁신 없이 가격만 올렸다. 자, 애플은 혁신 없이 가격만 올렸어요. 그 신화를 등에 업고, 스티브 잡스의 신화를 등에 업고. 한국은 어떻게 했죠? 혁신 없이 단가만 후려쳤다. 뭘 등에 업고? 갑질을 등에 업고. 갑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권력 구조를 등에 업고 단가 후려치기만 했다. 혁신 없이. 넉 달 새 30% 날아가. 시가총액 애플. 자, 그리고서 바로 밑에 뭐라고 붙어 있죠? 한국도 강 건너 불 아니야. 기술 혁신만이 살 길. 그런데 문제는 혁신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저력과 배경,
그리고 내공이 필요한 것이죠.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쓴 그 교수가 말했듯이. 자, 여러분 보세요. 중국이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미국이 퍼스트맨이라는 영화에 나오죠. 아폴로 11호가 먼저 갔나요? 사람을 달에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성장 경제 시기에 그 돈을 정부의 의지대로 한 곳에 몰빵을 할 수가 있었어요. 몰빵을. 근데 그 이후에 점점점 민주화되다 보면은 그때 퍼스트맨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 사람을 달에 보내는 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반대하는 데모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 데모의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퍼스트맨에 보면. 우리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백인들은 달에 간다 뭐 이런 어떤 랩 같은 그런 데모 노래가 나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지금 중국 공산당이 당시에 사람을 달에 보내던 미국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뭔가를 딱 찍으면 완전히 거기다가 몰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이겁니다. 달의 뒷면에 착륙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술 자체가 중국의 우주 기술력이 미국을 따라잡았다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시도하지 않은 걸 중국이 시도한 거거든요, 이번에. 중간에 중계위성을 띄우고 전파를 반사시켜서 뒤에서 작동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한 번도 안 했던 안 했던 기술이에요, 어쨌건 간에. 그래서 지금 5년 내에 달에 사람을 보낸다라는 거죠. 중국의 지금 목표가 5년 내에. 그럼 지금 이렇게 중국이 어떤 우주 기술이라는 이런 걸 막 몰빵을 하는 그 어떤 이유 아시죠? 무슨 얘기냐면 로켓을 발사하는 첫 번째 동기는 그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핵무기를 지구상 어디든지 보낼 수 있어.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달의 뒷면까지 어떤 그 관측선을 보냈다라는 것은, 탐사선을 보냈다라는 것은 뭐 그 더 이상인 것이죠. 과연 이 중국의 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우주기술까지 지금 미국을 능가했거나 능가하는 찰나예요, 지금 중국이. 그리고 미국은 자본주의와 함께 민주주의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면은 님비 현상이 일어나죠. 안 돼. 우리 동네는 그거 안 돼. 이런 식으로. 님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님비 현상 중에서요,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님비 현상이 하나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 트럼프가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탓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했잖아요. 탈퇴한 다음에 탈퇴하기 이전보다 트럼프가 탈퇴를 발표한 이후에 그 미국 지자체에서 파리 기후협약에 관심도 안 보이던 데까지 우리 시는, 우리 지자체는 파리 기후협약을 지금부터 지키는 걸 선언을 하고, 그리고 더 빨리 달성하겠다라고 공표한 시나 주나 지자체가 2배가 늘었습니다. 2배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석유 석탄 기업을 우리는 규제를 풀어주고 돈 더 많이 벌도록 하겠다 하니까는 그 반대로 우리는 파리 기후 협약을 더 능가해서 환경적인 조치를 단호히 취하겠다라고 선언한 데가 2배가 늘어난 거죠. 님비 현상 무슨 얘기냐? 정부에서 이거 하자고 해서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각자 권력이 생긴 거죠. 이게 진짜 민주화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님비 현상인 겁니다.
트럼프 너의 정책이 우리 집 앞마당에선 안 통해. 이거죠. 긍정적인 민비 현상. 그러나 대체로 뭐냐면은 그 어떤 국민의 의식이 아주 선진국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님비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부정적인 님비 현상. 그래서 뭐 정부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다 안 됐다고 그러죠. 발목 잡히고 그러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그 가속도라는 것은 얼마든지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과연 미국이 가만히 두고 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미중 신년 인터뷰,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캠프의 회장, 이 사람 이름이 뭐지? 뭐야, 이름이 이게 지금 다른 면에 연결되는 거라서 아무튼 애틀랜틱 카운슬 캠프의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과 중국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패권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중국이 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인공지능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 와중에 중국이 그렇게 4차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에 생기는 현상이 뭐다? 반도체가 안 팔린다. 반도체가 안 팔린다. 이미 기술을 따라왔다는 것이죠. 자, 아마존이 제가 예전에 어떤 4차 산업혁명 강의에서 중소기업 강의했을 거예요.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된다. O2O하고 온디맨드다. O2O하고 온디맨드. 온디맨드라는 것은 개인 맞춤 공급이 가능해야 된다. 아무리 작은 가게라 할지라도. O2O라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긴밀한 연결 없이는 망한다. O2O하고 온디맨드 이거 두 가지를 잡지 못하면 플랫폼 기업한테 무조건 당한다. 무조건 망한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O2O하고 온디맨드를 가장 잘하는 기업이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지금. 아마존이 그걸 선도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총 1위 기업이 된 거죠. 지금. O2O하고 온디맨드입니다. 그래서 혹시 뭔가 장사를 하고 싶다. 저도 뭐 그림 장사 하는데 O2O하고 온디맨드를 저는 둘 다 실천하고 있죠. 물론 온디맨드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그림을 원하는데 왜냐면 화가의 해석과 그 고객의 해석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O2O하고 온디맨드를 동시에 하고 있죠. 온라인에서도 그림을 보여주지만 오프라인 전시장에서도 전시를 해서 온라인 유튜브 구독자들이 제 그림을 직접 보러 와서 또 오프라인에서 사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사기도 하고 이렇게 O2O하고 온디맨드. 그게 없으면은 플랫폼 기업의 그 독주가 어떤 그 범람에서 그 노아의 방주,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노아의 방주는 O2O와 온디맨드에 있어서의 고객 맞춤화, 그러니까 그 지역 맞춤화, 로컬화 또는 그 한국인을 위한 것 또는 이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 그런 O2O, 그런 온디맨드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해갈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양육가설, 그 다음에 개성의 탄생이란 책의 저자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네요. 주디스 리 체리스 씨가 원래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꽤 장수했어요. 꽤 장수한 것 같은데. 살 살았지?
그럼 몇 살에 별세했다는 건 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참나. 38년생이니까 80, 만 80세 살았네요. 꽤그 몸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오래 사신 거고.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의 자녀는 원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이 자식을 주는 이유는 세상에 스카이캐슬에서 최근에 또 대사로 나오더라고요. 스카이캐슬 이따 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신이 자식을 주는 이유는 세상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함이다. 뭐 이런 그런 대사가 나와요. 스카이캐슬에 나오는데 이분 이야기가 그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조작을 한다고 해서 뭘 한다고 해서 자식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식이 타고난 DNA도 있고, 또 의외로 부모보다는 사회적인 진출을 선망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그 권력 관계, 사회적인 친구 관계를 선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친구들에게 더 영향을 많이 받더라. 개인의 성장이. 그걸 주장한 사람이 주디스 리치 해리스죠. 굉장히 맞아요. 맞는데 이게 왜 주디스 리치 해리스의 주장이 왜 한국에서는 맞지 않을까요? 한국은 자존감이 낮은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책에서 주장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개인주의가 발달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맞아떨어지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안 맞아떨어져요. 바로 이런 거를 참 저는 그냥 바로 보인다는 거죠. 책을 읽자마자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자존감이 낮은 사회에서는요, 전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녀들 지속적으로 자존감을 낮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낮은 자존감이 이 해리스가 얘기한 대로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뒤에서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죠. 심리적인 장애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한국인들은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주디스 해리스의 책에서 발표한 게, 주장한 게 한국에는 안 맞는 거예요. 미국엔 맞죠. 한국엔 안 맞아요. 한국은 이것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한국은 부모에게 충성 계약을 하는 비율이 높아요. 부모를 스카이캐슬에서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 가짜 하버드 대학생이 그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 13, 14화를 안 봤는데 12화까지 보고서 안 봤거든요. 정기적으로 보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우연히 걸리면 보는데 그것도 잠자기 전에만 제가 TV를 틀기 때문에 우연히 보죠. 부모가 정해준 한계에 내에서 아이들이 머물게 되고,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는 늙은 부모를 외롭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트러블로 또 연결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것을 셀프 치유하는 방법은, 부모와의 충성계약을 셀프 치유하는 방법은 원래 내 꿈은 무엇이었는가를 자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무엇이었는가. 근데 원래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무엇이었는가를 완전히 망각하게 만들어버리죠. 한국에서는. 입시도 있고 해가지고. 진로 문제, 공무원 되라, 의사 되라, 무슨 의대 가야 된다. 성적,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트라우마를 이해를 해요. 줄을 잘 서야 되고, 갑질이 너무 심하고, 그런 트라우마가 또 다 연결돼 있죠. 역사적인 트라우마. 남북 분단 상황하고도 연결돼 있죠. 너 빨갱이 아니야? 이런 거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한 과도기에 있고 뭔가 정말 그걸 투닥거리라고 그러죠. 뭔가 축제, 거대한 축제를 한번 하든지 거대한 굿판을 벌이든지 아니면 거대한 재앙을 한번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뀌지가 않죠.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이 상황에서 그렇게 거대한 재앙과 거대한 푸닥거리, 굿거리, 거대한 응급치료 그런 거 없이 이 세상을 조용히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대단한 분이 저는 이분이라고 봐요. 정혜신 박사. 이분의 영상이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근데 이분의 그 유튜브 영상을 제가 다 봐요. 걸리는 대로 다 보죠.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참 문제인데 근데 주제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 더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그 타인들의 그 자아를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긍정해줘라 이거예요. 긍정해줘라. 절대 하지 마.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게 충조, 평판. 뭐죠?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은 절대 하지 말고 상대방을 긍정해줘야 된다. 그 자아를 찾도록 해주는. 그것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90이 넘어도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충조, 평판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다 너를 위해 하는 소리다. 이런 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하는 소리다. 이게. 나만큼 너를 아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러면서 충조, 평판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죠. 가까운 사람. 그 분노가 쌓여가고 그 분노가 부모에 대한 충성계약이 될 수도 있고 심리적인 충성계약이 될 수도 있고 주디스 해리스, 비치 해리스의 말처럼 사회로 진출하고자 하고 친구를 사귀고 자기가 어떤 소열 관계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개성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자꾸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이 충조 평판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신문도 다 읽어보지 않았는데 잠시 읽어보고 마무리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쓴 최근에 낸 책 제목이 당신은 옳다예요. 당신이 옳다인가 당신은 옳다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좀 읽어봤는데 거의 그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는 감정 코칭이죠. 존 가트맨 박사 감정 코칭이랑 거의 95% 흡사합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단 이분은 그 감정 코칭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 전 연령대의 어떤 심리적인 심폐소생술, 그 자아를 찾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 공감해주는 것. 그럴 수 있다라고 공감해주는 것. 그 다양성에 대한 인정, 그리고 감정 코칭.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폭력성을 계속해서 저축해 가다가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잠시 김미경 TV의 고미숙 고전평론가가 나와서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있는데 김미경 씨가 하는 얘기가 북한에는 핵이 있고 남한에는 핵가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공감해주고 그 유대감이라든가 연대 이런 것들이 무너진 그 고립화된 개인들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얘기예요. 고립화된 개인들이 묻지마 폭력으로 결국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조금 더 쌓이게 되면은 정말 북한 핵만큼 위협적인 것이 핵화된, 그 세포화된 개인들, 공감해주는 친구가 없는 개인들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런 노인들, 개인. 지금, 그러니까 1인 가족들이 정말로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1인 가족이 우리나라에 현재 가장 많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간에 그 친구가 없을 때, 자기를 공감해주고 네가 옳다라고 얘기해주는 친구가 없을 때, 네 생각이 맞다라는 친구가 없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는 어떤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자사고를 없애는 것도 다양성을 없애는 것이고, 영리병원을 영리하게 정말 유치하는 것, 그것이 다양성을 더 확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더 좋게 하고 더 서비스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설득의 논리가 훨씬 부족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상상력이 많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제주도에서 그게 철회된 것 같습니다. 서로 영리병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기적인 거, 이윤 추구, 그것이 가장 어떤 장애물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